쿠팡에서 3천만 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유출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협박 메일을 보낸 인물을 쫓고 있습니다.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향후 수사 쟁점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3천만 개 이상의 계정이 유출됐는데 이 정도면 성인 4명 중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메일과 연락처, 주소, 통관번호 다 유출이 됐다는 건데 현재까지 피해 규모 짚어주시죠. 규모가 엄청납니다. 예. 더 커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쿠팡은 이 사건 소식을 접하고 밝히기로는 4,500개 정도의 계정 맞아요.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찾아보니 더 많다라면서 정정했는데요. 11월 29일에는 3,370만 개 정도의 계정이 유출됐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가장 많은 숫자가 그렇습니다.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쿠팡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활성 고객,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을 하고 구매를 하는 그런 고객은 2,47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네.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일종의 휴면 계정이라든지 또는 이미 탈퇴를 했지만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보관되던 도중에 유출된 이제 이용자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범위는 굉장히 크게 번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결제 정보 그리고 결제하는 신용카드의 번호는 유출된 정황이 아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만 주문 내역이 이제 유출이 됐다고 하면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또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지는 생활 패턴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피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걱정됩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자체로서 이 유출 범위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그 정보가 어디인가로 흘러나가서 엉뚱한 사람이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건과 이 정보 유출과 전혀 관계 없지만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 상황에 편승해서 그동안 해왔던 범죄를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폭넓게 진행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쿠팡 사태 역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특히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 이메일, 연락처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구매 내역들까지도 이제 유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맞춤형 범죄입니다. 즉 이제 피싱도 있고 스미싱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엉뚱한 연락이 오면은 좀 경각심을 갖습니다. 안 믿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런 게 올 리가 없는데라고 바로 지워버리거나 또는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거 피싱이야 절대 누르면 안 돼라고 생각해서 큰일 날 뻔했네라고 지우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생필품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구입한 물건, 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책을 구입했는데 그 책 재고가 없어서 지금 취소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라고 문자 메시지가 온다면 저는 내가 어제 주문했으니까 정말 나에게 쿠팡에서 직접 보낸 정상적인 메시지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의심을 안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제대로 된 어떤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누를 테고 그렇죠. 그게 바로 범죄에 말려드는 첫 관문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현혹되어서 범죄를 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 물론 정상적인 메시지도 많이 오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뭔가 의심된다 이럴 경우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주의하고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쿠팡 측이 고객들에게 지금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게 성인 4명 중에 3명이 유출된 거면은 유출이 안 된 사람이 더 적은 거거든요. 누구는 문자를 받고 누구는 안 받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혼란도 좀 있는 상황인데 당장 문자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문자가 전송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 전체 고객들에게 한꺼번에 문자가 발송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쿠팡 측도 입장을 밝혔죠. 72시간 내에 유출 피해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아직 쿠팡 측으로부터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고객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쿠팡에 가입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몇 번 가입해서 뭘 구입을 했든지 아니면 네. 뭔가 했던 듯한 느낌도 드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3천만 명 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뭐 상관없어라고 하기보다는 나도 유출될 수 있다.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 정보가 사실은 그 이름과 이메일과 연락처와 주소와 뭐 통관번호, 구매 내역 등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너무 걱정을 크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여러 가지 소송들 아주 특이한 소송들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일이 이상하게 꼬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인가요? 심지어 어떤 경우냐면은 예. 뭐 가사 소송, 뭐 이혼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우연히 어떤 배우자의 물품 주문 내역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것도 주문을 받은 판매자나 또는 이커머스 업체에서 안내 문자를 부주의하게 발송했거나 또는 잘못 발송했거나 이러면서 왜 저쪽에다가 물건을 보냈지? 왜 이 물품을 구입을 해서 제3자에게 보냈지? 이렇게 의심을 해서 갈등이 생기고 실제로 감추고 싶었던 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물론 지금 이 사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주문 내역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자칫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예상 외의 어떤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쿠팡이 굉장히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구입 내역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형태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내역들을 누군가 입수를 해서 이걸 내가 공개하겠다. 이걸 내가 누군가의 당신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 내가 쿠팡 가입한 사람 모두의 전화번호를 알고 그리고 또 당신 가족들의 전화번호까지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알리면 당신은 곤란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또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는 그냥 뭐 간단하게 넘길 만한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미싱 피해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구매 목록도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맞춤형 스미싱도 주의를 해야겠지만 변호사님처럼 내가 쿠팡에 가입을 했었나? 이렇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 만약에 피해 보상이나 피해 사실 조회 등을 가장한 문자가 온다면 궁금해서 눌러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아주 선량하고 평범한 예. 우리 그 국민들께서는 이런 범죄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 나쁜 마음 먹고 여러 가지 경험과 정보를 종합해서 예. 또 이런 사기 범들끼리 또 여러 가지 궁리를 하거든요. 공유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 새로운 수법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조금 알려진 그런 문구라든지 그런 방법들은 국민들로 또 대응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문구,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식 등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기를 이제 계획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래 쿠팡에서 이렇게 전 국민의 정보가 새어 나왔으니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한번 범죄를 해보자. 이때를 노려야겠다. 이미 논의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선가는 그런 범죄를 이미 시도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쿠팡의 개인정보를 실제로 유출한 유출범, 예. 그리고 또 그 유출범이 한 명일지 공범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그 유출된 정보를 받은 사람들만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진행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국면에 편승해가지고 이 상황 자체를 활용하는 범죄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됩니다. 참. 그래서 쿠팡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안내 문자만 발송이 되다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는데 관련 카페나 오픈 채팅방도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단 소송 카페에는 가입자가 벌써 10,000명을 돌파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이게 해킹이든 아니면 현 직원 또는 전 직원이 무단으로 가져가서 공개한 것이든 어쨌든 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고 또한 이제 행정적인 여러 가지 규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집단소송 카페 넓은 의미의 집단 소송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그 소송 카페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고 또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에 10여 년 전에 그때 제가 그 여러 의뢰인들 모아서 소송을 한번 해봤어요. 예. 근데 1,000명 넘게 모였고 또 유출된 건만 3,000건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몇 년 동안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네. 그런데 유출된 신용카드 회사 한 개 회사당 1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회사당 인당 10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하나의 신용카드 회사에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면 10만 원이고요. 한 명이 두 개의 회사에서 정보가 유출됐으면 20만 원, 세 군데 회사에서 나갔으면 30만 원 이렇게 인정이 된 바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가 피해의 전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자료,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대해서 배상해라 라면서 위자료가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직접 입은 경우가 있고 또 그러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또 손해배상을 또 별도로 받을 수 있는데 예. 사실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집단소송 카페에 많은 가입자들이 현재 이제 있습니다만 실제로 소송에 얼마나 참여할 것이냐 그리고 이 내가 유출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소송을 의뢰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예 여기 쿠팡 회원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예. 네, 이런 것들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그동안 유사한 사건들이 뭐 여러 번 진행됐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런 절차를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쿠팡 측의 대응이에요. 왜냐하면 대략적으로 예측은 되거든요. 예. 즉 만약 실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라면 위자료가 얼마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될지는 대략 그 수준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 10여 년 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법원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네.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대략 인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판결 선고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전에 좀 선제적으로 좀 더 고객들에게 다가서고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어요. 네, 다만 입장 바꿔서 제가 회사 측이라면 이렇게 생각될 것 같아요. 정말 개인정보 유출된 게 맞느냐 알 수 없다. 그리고 또 만약에 선제적으로 모두 이 배상을 해주겠다고 하면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소송에 가입하는 이 소송을 시작하는 이 피해자는 전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는 대부분의 고객들에게는 뭐 포인트를 지급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할인 혜택을 준다거나 뭐 등등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마무리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 측에서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쿠팡이 현재 상장돼 있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예. 그렇죠. 네, 미국 시장에 미국에 상장돼 상장돼 있죠. 있죠. 네, 예. 그래서 주주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쿠팡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의 의미로 자칫 어찌 보면은 글로벌 기준으로 볼 때 다소 과도한 혜택을 베풀거나 뭐 혜택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겠네요. 네. 네, 고객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경우에는 사실 다른 주주들도 반발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이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따져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쿠팡 측에서도 굉장히 현재 좀 고민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쿠팡이 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 대처한 게 아니라 무려 5개월 동안이나 몰랐다는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쿠팡이 인지한 경로도 한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받고 난 이후에 쿠팡이 인지를 했고 이와 별개로 쿠팡도 협박 이메일도 받았는데 이 협박 이메일에 금전 요구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해야 할까요? 이 부분도 정말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지 네, 특이해요,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네.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한 소비자가 개인 정보를 갖고 있다는 내용의 그 협박 이메일을 받은 다음에 이걸 쿠팡이 알게 된 거잖아요. 과연 그 소비자가 실제로 이번에 개인 정보를 유출한 유출범과 또는 그 세력 또는 그 세력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사람으로부터 협박 이메일을 받은 것이냐. 복잡하네요. 이거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당신 개인정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실제로는 없으면서 가지고 있는 척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로 불법적으로 구입을 하거나 유출했는데 그렇게 밝힐 수는 없으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업체에서 유출됐다고 둘러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쿠팡으로부터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쿠팡이 그러한 그 고객의 협박을 받은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서 5개월 만에 비로소 이 전직 직원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쿠팡이 받은 이메일은 도대체 뭐냐? 처음에는 이 유출범이 정말 보냈는지 여부를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유출범이 보냈으면 돈을 달라고 했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걸 보면 이 유출범이 그 보낸 이메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라는 견해도 있었고요. 또 다른 의견은 이거는 이 유출한 사람이 돈을 원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대놓고 얘기했다가는 일이 커질 수 있으니 언론에 알릴 것이라고 넌지시 얘기를 하면서 조용히 사태를 종결시키고 그 대가로 더 많은 금품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게 순차적인 경우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다. 또 처음부터 이렇게 돈 얘기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사가 시작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정말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단계를 밟은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금 전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실제로 이 유출한 사람이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돈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여러 가지 금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일단은 처음부터 그렇게는 하지 않고 단계를 밟아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여러 가지 짐작을 해야 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첫 번째는 이 중국 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직원이 퇴사한 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예. 중국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쿠팡에 접속을 한 다음에 개인정보, 고객 정보를 뽑아가기 시작했고 이거를 5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뽑아갔다. 예.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걸 혼자 한 범행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됩니다. 즉 처음부터 애초에 이러한 범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취업을 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퇴사 전에 내가 퇴사해서 중국 간 다음에 그때 이런 거 할 거니까 이걸 뽑아서 우리 정보를 가지고 같이 무언가를 해보자라고 여러 사람이 공모를 한 것인가? 또는 퇴사해서 중국을 간 다음에 이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혼자 했지만 그 후에 이 정보를 가지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또는 다른 범죄에 이용하거나 또는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피싱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를 했는가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데 예.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청장도 이 사건 굉장히 좀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경찰 수사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쿠팡 입장에서도 지금 정보라든지 사실을 은폐하기보다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경찰이 생각보다 빠르게 도대체 누가 이런 범죄를 했으며 그 배경은 무엇이며 앞으로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원에서 조금 전부터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추가 기소된 혐의가 일반 이적, 직권 남용 등의 혐의거든요. 여기서 일반 이적죄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형법에 있는 규정들인데요. 예. 형법에 여러 범죄들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그리고 그 내란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외환죄거든요. 예. 이 제2장에 있는 그 외환죄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외환유치죄입니다. 이거 말 그대로 외국이랑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 전쟁을 개시하게 하거나 또는 뭐 공격을 이제 하게 하거나 또는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항적한 경우에 외환 유치죄가 적용되는데요. 네.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만큼 아주 엄하게 처벌하는 중대한 범죄인데요. 처음에는 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도록 만들려고 시도했다. 이거를 외환 유치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조계는 사실 이걸 처음부터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과 통모해서 해야 됩니다. 그럼 북한이 외국이냐? 라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예. 또한 두 번째, 설령 북한을 이 죄에서는 넓은 의미로 외국으로 본다 치더라도 통모했냐? 즉 북한과
우리 이 피고인들이 통모에서 즉 우리가 무인기 보낼 테니까 이걸 빌미를 해서 무인기를 한번 공격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공격을 좀 해줘라. 그러면 내가 그 대가로 그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비상계엄 선포하겠다. 이런 통모가 있었느냐. 예. 이게 증명이 되어야 외환 유치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외환 유치죄 유죄 판결을 받기는 실제 사실관계와 별개로 쉽지 않다라고 본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외환 유치죄가 아니라 일반 이적죄로 기소를 한 거죠. 일반 이적죄는 이 외환 유치죄뿐만 아니라 뭐 여적죄, 모병 이적죄, 시설 제공 이적죄, 시설 파괴 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죄 등 비롯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 여기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볼 때 이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또는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면 제공하면 처벌한다. 일반적인 범죄입니다. 예. 즉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면 성립하는 거고요. 형량은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체적으로 외국과의 통모 부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이적대로 이제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자, 윤 전 대통령 이 밖에도 여러 개의 재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일반 이적 혐의 재판을 포함해서 5개 재판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한 주에 이게 다 함께 열릴 가능성도 좀 있는 겁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예, 이론적으로야 뭐 하루에 재판을 여러 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즉 굉장히 중한 혐의를 받고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또한 재판 진행도 순조롭지 않고 굉장히 여러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재판이 한 번 열리게 되면 이 재판 공판 한 번마다 시간이 꽤 걸려요. 예. 그리고 여러 증인들이 나옵니다. 이 증인 신문을 하다 보면은 오전부터 해가지고 오후까지 계속해서 저녁까지 가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주 5회 월화수목금 재판을 계속했다가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5개 재판이라고 해서 꼭 주 5회의 재판이 매일마다 한 건씩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여러 재판부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의견을 좀 조율을 하고 절차상의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 피고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견을 제시해서 재판 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 3시에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현재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건 추 의원이 계엄을 도왔는가. 그러니까 계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그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게 맞느냐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일단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됐고요. 만약 구속된다면 현역 의원으로는 첫 구속 사례가 되는 것이죠. 이번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내란 혐의 관련해서 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란을 도운 경우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여러 피고인들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행위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 이유는 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임을 즉 위법하다는 점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알고 있었다. 즉 인식을 했다는 거죠. 이게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란이 저질러진 상황에서 그런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로 국회에서 이 해제 의결을 하면 바로 해제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행동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국회의장으로 국민의 의원들이 모여야 된다고 당시 한동훈 당시 대표가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니다. 중진 의원들이 일단 당사로 올 거니까 당사에서 중진 의원들 얘기부터 들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의총 장소를 여러 번 변경했습니다. 이게 특검 입장에서는 본회의장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이탈을 유도한 것이다. 즉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해제 의결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예.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근거로서는 사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7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뭐 가까운 관계였고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었다는 부분들 뭐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볼 때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고 또한 이런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특검 입장입니다. 자, 구속심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이 두 가지인데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법원에서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럼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본다면 이 기각 사례를 추위원회 상황에도 좀 대입을 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기각된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또 어떤 국회의원을 좋아하고 또 자신의 정치 성향이 어떻고 이거는 사실 법적인 결론에는 영향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응원과 지지와 또 법적인 분석은 또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행위를 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선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도주 염려나 증거인멸 염려를 따지기 전에 먼저 그 전 단계로 이 혐의 사실의 소명, 그러니까 범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그 부분부터 이제 장벽을 좀 넘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할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말을 해석해 보자면 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과연 제대로 인식한 것이냐, 인지한 상태에서 한 것이냐 여부에 대한 의문으로도 연결되거든요. 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특검발 보도인데 특검에서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진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제가 국회에 못 갔습니다. 제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당 내부 규정을 보더라도 국회의장으로부터 이러한 의사 관련된 정보를 받으면 이거를 소속 의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이제 원내대표에게 있는데 예.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특검은 구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볼 텐데 반면 이제 피의자인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도주하겠느냐. 그리고 또 증거인멸 전혀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영장심사 열리면 늦어도 모레에는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 지켜보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걸까 생각이 드는 사건인데 요즘 홈캠 집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가정집이랑 사업장 등에 설치된 홈캠을 해킹해서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판매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붙잡힌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홈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실제로 쓰고 있으면서도 쓰고 있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카메라들 계속해서 촬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내 집에 지금 집의 사정이 어떻지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려동물, 애완동물의 상황을 확인하거나 또는 아기들.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 그리고 또 노약자, 예. 또 집을 비우고 있을 때 집 안에서 또 일을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인력들이 어떻게 있는지 등을 또 보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네. 있고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데 누군가가 우리 집 영상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면 이거 문제예요. 예. 그리고 또 나는 꺼놨는데 나는 분명히 꺼진 줄 알고 내 집에서 뭐 여러 가지 편하게 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 몰래 켰다. 이런 경우 조종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상을 가지고 가서 이 성착취물을 만든 거죠. 단순히 뭐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모든 영상을 본 게 아니라 예. 이제 성적으로 이제 좀 착취물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 그런 일당이 붙잡혔는데요. 이 홈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피의자가 붙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4명이 이제 붙잡혔는데 이들이 공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전해졌어요. 각자 이제 해킹과 성착취물 제작을 했고 이로 미뤄 봤을 때 조직적으로
범죄 조직을 만들어서 행동했을 가능성 이 부분도 혐의를 좀 적용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까지는 이 4명은 각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더 충격적이죠, 사실. 아니 그러면 수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4명이 서로 각각 이런 범죄를 했다면 이런 범죄가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또는 굉장히 많이 이런 범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고요. 예. 그리고 만약 실제로는 공범이라고 한다면 조직적인 범죄니까 더욱더 위험성이 커진다. 어찌됐든 많은 국민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고요. 특히나 이제 12만 대가 해킹됐잖아요. 네, IP 카메라 12만 대가 해킹됐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CCTV보다도 더 해킹이 용이하다, 그렇군요. 더 쉽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보안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보안상의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 그냥 쉽게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예 안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들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비밀번호입니다. 이 비밀번호도 저도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 판매될 때 아주 간단한 번호, 쉬운 번호로 설정이 되어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0000, 1234, 1111, 7777 이런 걸로 설정이 된 후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설정해서 파는 건 뭐 이해는 돼요. 하지만 구입한 후에 이러한 위험성을 알면은 번호를 좀 복잡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한번 비밀번호를 바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못해요, 그렇게. 왜냐하면 비밀번호를 바꾸다가 기억이 안 납니다. 맞아, 헷갈려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하나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안 바꾸고 계속 여러 가지 모든 거에 쓰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왜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 구입해서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보안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비밀번호 잘 설정하고요, 복잡하게 하고요, 계속 바꾸면 괜찮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 제조자 그리고 판매자에게 이러한 보안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중한 책임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됐던 이 홈캠, 이 IP 카메라 등의 경우에 아주 고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가격, 판매 가격, 그리고 또 제조 원가, 또 기술적인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참 이런 보안의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들고요. 그래서 제조사에서도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신 상태를 유지해달라. 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래도 위험성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